시장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좀 많은 부분을 선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모기지금리가 워낙 많이 올라서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불안 심리가 들어오고 있고, 이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더 급등하진 않을 거다. 늦어도 6월 중순에는 물가가 정점을 통과하고 있구나라는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반등을 했다가 오늘 또 쭉 밀리는 그림이 나올 때 좀 분할 매수, 이렇게 모아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네, 오늘 모신 분은 대신증권 투자전략팀 이경민 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요즘 뭐라고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 방송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가 해결되는 건 없으면서 네. 뭐가 자꾸 계속 새로운 이슈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증시에는 좀 부정적인 이슈들. 이거 뭐지? 투자를 그만하라는 얘기인가?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시장 상황을? 일단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진짜 연초부터 너무 많은 이슈들, 그리고 제가 핵심 이슈라고 생각했던 거 외에도 그 외적으로 돌발 변수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 예를 들어만 본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사태에다가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봉쇄 조치들, 그러다 보니까 연초부터 제 자료들이 계속적으로 이벤트 이슈들을 분석을 하면서 그거에 따른 전망을 하는데, 제 파트 자료만 90페이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간 전망을 업데이트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슈 이벤트들을 업데이트해서 어떻게 되고 있고 새로운 건 뭐다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근 시장 반응을 보면은 조금 예전과는 좀 다른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1월 달만 하더라도 긴축 하면은 급락을 했었고, 그렇죠. 우크라이나 사태 하면은 막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고 유가는 대폭등을 했거든요. 최근 보면은 그 변동성은 있지만 이전보다는 충격의 강도라든지 지속성이 굉장히 약해지고 짧아지고 있다. 그 말은 연초부터 많은 이슈 이벤트들이 발생하면서 주식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시장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좀 많은 부분을 선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나쁜 것들만 있었냐? 그렇지.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첫 번째로는 고용 서프라이즈가 있었죠. 1월, 2월 계속적으로. 그리고 고용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3월 CPI를 확인하면서 물가 정점 통과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어젯밤이었죠. 소비자 심리지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최근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좀 변화들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악재의 무게감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이거를 최근 기간 조정, 가격 조정으로 이렇게 해소하고 있지만, 무게감을 덜어내고 있지만, 호재는 아직까지 이만큼 올라오면서 무게감적인 측면에선 이게 작아지면서 여기 더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기 조금 무겁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급락하지도 급등하지도 못하는 계속 박스권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2분기 중에는 악재의 무게감이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좀 반영을 하면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호재의 무게감이 올라가면서 저는 방향성 자체가 위쪽으로 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도 우리 이 팀장님은 4월 달에 하나의 변곡점, 이 이후로 이제 주가가 좀 오르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그 기대는 여전히 유효한가요? 아니면 좀 변화된 게 있나요? 왜냐면 워낙 시장이 많이 또 바뀌어가지고. 어려워져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3월 말 4월 초를 지나면서 시장 바닥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좀 지연된 건 맞습니다. 왜냐면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 장기화되고 있고, 그렇죠. 또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또 들어왔죠. 중국 봉쇄 조치. 그러게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는 원래는 3월 달에 올림픽이 끝나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조금씩 선회하면서 좀 경기 부양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엄청난 충격 변수, 또 다른 하락 파동을 만들 만한 변수는 아니지만 터닝 시점을 조금 지연시키는 그런 영향을 주고 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2분기 중에 방향성이 위쪽으로 갈 수 있다는 전망은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봉쇄, 뭐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금융시장은 또 그것 때문에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자꾸 또 이렇게 멀어지잖아요. 그런 상태는 또 인플레이션은 자꾸 심해지고 있죠. 이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한국도 금리 인상을 이번에 했단 말이에요. 어제 했죠. 이게 과연
우리 한국 증시에 도움이 되는 일이냐? 크게는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는 지금 무슨 말이 어떤 스탠스냐면 미국도 한국도 글로벌 전반적인 통화 정책에 있어서도 스태그플레이션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물가 급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걱정하는 것은 경기가 괜찮긴 한데 이게 나빠질까봐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빠지는 이유가 물가가 너무 높아서인 이유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어떻게든 물가를 일단은 잡고 이게 둔화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고려하더라도 이걸 잡아야지 그 다음 스텝에서 이렇게 시장이 경기가 확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을 거다. 이걸 슬로우하게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이 물가를 잡게 되면 결국에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준금리를 3개월 만에 인상을 단행했는데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한국은 좀 빨리 금리 인상을 시작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미 4번째 금리 인상이었고 그 이유는 가장 큰 게 물가입니다. 한국도 2011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물가가 4%대로 들어갔거든요.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같이 대표님과 말했던 여러 가지 변수들이 물가 상승하면 더 높이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금통위 입장에서도 한국은행 총재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저희 이코노미스트 채권 애널리스트도 이번에는 안 할 거다. 한국은행 총재가 없는데 라고 했지만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시장에 좀 불안 요인으로 되긴 했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아플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물가를 잡으면서 경기에 대한 안정성을 조금 더 높이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한국 같은 경우도 사실 4%, 미국의 어떤 7%, 8%대 네. 이거에 비하면 낮은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 또 임대료가 들어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거 포함하면 우리가 훨씬 높은 인플레이션율이다라고 네.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건 하는 총재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한국이 그만큼 급박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어떤 그 위기의 시그널로 읽으시는 분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지금 위험한 거 아니야? 위험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중국 변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어제 중국 수입이 마이너스였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중국 경기 불안. 그리고 다음 주에 발표되는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3%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칫하면 물가도 그 말 그대로 진짜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살 수 있을 정도가 돼서 일단 물가를 잡자. 그리고 경기 흐름들은 한국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있잖아요. 솔직히 중국이라든지 우크라이나 그렇지. 변수는.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불확실성 요인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국 경제 성장률이 그렇다고 해서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다른 한국도 전반적으로 중국 GDP 성장률이 지금 5%가 깨져서 4%대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기 침체로 가는가? 그것까지는 아닐 거고 또 하나는 기준금리 인하 중국 입장에서요. 그리고 지준율이나 그리고 경기 부양 정책 아직도 정책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은 유일한 국가 중 하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대해서 본다면 지금 상황만 잘 극복해 나가고 시장이 잘 버텨나가게 된다면 2분기 하반기에는 또 다른 긍정적인 모멘텀을 발휘해 줄 수 있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한국도 금리 인상 올리고 미국도 긴축을 강하게 하겠다 네. 혹은 금리 인상 빅스텝 해가지고 0.5씩 기본 몇 번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건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인데 그렇죠. 문제는 그렇게 하면 잡혀? 이거거든. 그렇죠. 잡혀라는 퀘스천 마크를 계속 던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시장이 불안하고 주가가 자꾸 이동을 치는 이유인데.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수 중에 하나는 유가가 어느 레벨에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일단 최근 물가 상승률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신차, 중고차, 유가. 요 세 가지가 8.5% 상승한 8.4% 상승한 데 있어서 3.2%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주택 가격이 한 2.8% 두 개를 합치면 6% 포인트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2.5% 정도고. 그리고 전월 대비 변화율을 보면은 3월 달에는 유가 가솔린 가격 혼자서 1% 포인트를 올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보다 더 격화돼서 뭐 유가가 130달러 가지만 않는다면 4월 달에는 물가 상승률이 꺾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요 위의 그림을 보시면 가솔린 가격 WTI 기준으로 월 평균 가격으로 전월 대비 변화율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보시면은 100달러를 유지할 경우에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 8%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110달러만 넘어서지 않는다 하더라도 봉합권으로 내려온다라는 것이죠. 전월 대비. 그래서 이게 100달러 밑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에 대한 그 언론의 뉴스 팩트 이게 되게 좀 요란스럽긴 하던데 그게 바로 이거군요. 네, 그래야지 전월 대비 변화율이 마이너스로 갈 수 있고 전년 대비 변화율도 3월 달보다는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110달러만 넘지 않는다면 뭐 요번에 보여줬던 1%포인트 유가 상승이 전월 대비 CPI 상승을 대부분 차지하는 그림은 안 보여주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점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무엇보다도 100달러가 유지되게 된다면 평균 가격이 그러면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고차 가격인데요. 전월 대비 변화율이 중고차 가격은 이미 3개월 연속 하락했었는데 3월 달에 중고차 가격 물가 상승률에 있어서 중고차 가격도 처음으로 4개월 만에 하락 반전을 했고요. 마이너스 반전을 했고, 더 의미 있는 것은 CPI에서 중고차 전년 대비 변화율이 꺾였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중고차 가격 전년 대비 변화율이 선행성을 보여왔거든요. 이게 42%에서 24%대로 툭 떨어져 있어서 아마 4월 달에도 이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유가가 조금만 안정되고, 그리고 중고차 가격 안진정세가 지속되고 있다면 저는 4월 달에는 유가와 자동차 가격이 좀 꺾이면서 전년 대비 변화율은 1.2보단 크게 떨어질 거고, 전년 대비 변화율도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주택 가격이더라고요. 근데 주택 가격도 여기서 더 급등을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2021년 2월 달이 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2월, 3월, 4월 흐름을 보면 0.8, 0.8, 0.9였고요. 4월 달이 1.2였어요. 그러니까 기저 효과가 소멸되면서 확 올라오는 그림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3월, 4월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성이 보이는 주택가격 변화율도 지금 2021년 2분기에 정점을 찍어서 아마 올해 2분기를 지나면 주택가격도 더 급등을 하기보다는 좀 진정 구분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 효과가 있어? 일단은 모기지 금리가 워낙 많이 올라서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불안 심리가 들어오고 있고, 이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더 급등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요 그림을 보면 3월 FMC 이후 왜 연준 위원들이 그렇게 세게 발언을 했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여기 보시면은 요 그림에 살짝 밀렸다가 다시 이렇게 고점으로 막 올라갔거든요. 살짝 밀렸을 때가 FMC 회의 때, 그리고 다시 올라갔을 때가 FMC 회의 이후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3월 FMC에서 25bp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 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을 못 믿은 거네. 네, 맞아요. 연준 25bp? 50bp 얘네 아직도 헛소리하고 있네. 50bp 할 수 있었다며. 에이, 그렇게 많이 못하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막 기대 인플레이션 샀는데, 그러다가 3월 말에 연준 위원들이 연이어서 나오면서 50bp 금리 인상 가능성 연속적으로 할 수 있다.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는 연내 3%까지 가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책 효과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물가가 4월, 5월, 그러니까 빠르면 4월 달에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이게 좀 지연된다 하더라도 5월 달에는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만 유가가 변수다. 그런데 저희 전망으로는 110달러를 넘어서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시적으로 오버슈팅이 있을 수 있어도 100달러, 평균 가격이 100달러만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진정한 물가가 진정되는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100달러만 해도 되게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그 정도만 돼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확 줄어들 수 네,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그 기대, 이게 그렇게
그 동떨어진 건 아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우크라이나 전쟁만 끝나도 확 100달러 밑으로 떨어질 것 떨어질 수 같은데. 있죠. 네. 그래서 저희도 생각하는 거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장기화된다 하더라도 유가가 120, 130, 140 가는 그림은 나올 수 없다.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이벤트가 빵 터졌을 때 증시나 금융시장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때는 처음입니다. 잘 모를 때. 그렇지. 그런 다음에 똑같은 이벤트 이슈가 계속적으로 반복한다 하더라도 증시가 반응하는 것은 처음에 이만큼이었다면 그 다음 계속 떨어지게 되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유가가 110달러를 넘어서는 일시적인 오버슈팅이 있을 수 있어도 100달러를 중심으로 한 등락 과정은 좀 감안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요즘 한국에서 그 비료주들, 농업 관련주들 엄청나게 아주 크게 오르잖아요. 네. 이게 이제 세계 곡물 가격이 엄청 확 뛰면서 나타나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세계 곡창지대라고 하는 네, 거기에서 네. 지금 파종을 못한다 뭐 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관심이 쏠리는데 그래서 지금 오르지만 그렇다고 지금 들어갔다가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가지고 그죠. 완전히 고점에 물려서 안 돼요, 몇 년 안 돼요. 고생한다 이런 네, 얘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 글로벌 곡물 가격, 요 동향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은 곡물 가격 같은 경우는 좀 더 올라갈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과 같은 속도로 올라갈 거냐?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확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 쫙 치고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일부 품목들은 저 아래쪽? 위에 겁니다. 옥수수, 소맥, 대두, 원당 이런 것들이 올해 들어서 엄청난 속도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저는 이 옥수수를 되게 중요시 여기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중국이 그렇게 수요를 네. 돼지를 네, 돼지 사료 좋아하니까 돼지 사료로 옥수수를 네, 네. 쓴다고. 그리고 밀도 중요하죠. 대두 같은 것도. 왜냐면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빵을 먹어야 되잖아요. 빵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일부 품목에 있어서는 좀 슬로해지는 그림도 나오고 있고요. 레벨은 엄청나게 높아졌지만, 추가적인 급등은 또 제한적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오를 만큼 올랐다. 오를 만큼 올랐다. 그리고 이게 2007년, 고점하고 비슷해요. 지금 대부분 레벨이, 곡물 가격 레벨이.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다 하더라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등락을 보이다가 올라갔다가 또 우크라이나 사태 완화되면 툭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그림. 그럼 왜 올라가냐? 일단은 곡물 가격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 공급에 있어서 이게 파종을 못하면 계속적으로 공급 문제가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에너지 가격이 높게 된다면 후행적으로 곡물 가격 생산 비용들이 또 들기 때문에 그렇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또 물가 더 오르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식품 가격들, 이게 미국 쪽에서 CPI에서 식품 가격인데요. 보시면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거 맞습니다. 10%. 전년 대비. 그리고 외식 가격도 지금 6% 올라가고 있는 건 맞지만 5월이 저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기저효과가 소멸되는 시점은 5월을 지나면서 이렇게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이긴 한데 아까 뭐 주택, 중고차, 그리고 가솔린 비중을 합치면 한 6%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식료는 아직까지 1.2%입니다. 아, 그래요? 가중치라든지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게 더 올라가게 된다면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아마도 더 올라가게 된다면 소비 심리나 이런 쪽에 좀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물가가 정점을 통과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 그 뭐라 그럴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 이제까지 그렇게 올라서 우리가 힘든 건 오케이. 네. 근데 더 오를까? 이제 정점을 찍은 거 아니야? 혹은 네. 정점이 언제야? 여기에는 이미 답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면은 5월 10일 전후로 해서 발표되는 4월 CPI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좀 지연된다 하더라도 기저효과가 소멸되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빠르면 5월 중순, 늦어도 6월 중순에는 물가가 정점을 통과하고 있구나라는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여러 가지 현재 그 글로벌의 그 여러 가지 환경은 어렵지만 네. 그래도 초반에 예상하셨던 4월 이후 시점서부터는 계속 주가는 좀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근거는 네. 이게 지금 정점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네, 물가가 정점을 통과하는 시그널이 나오면은 많은 것들이 변할 거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물가가 정점을 통과했다라 그래서 갑자기 경제 지표 좋아지고 막 그렇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심리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한 걱정들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냐면 올해 연말까지 3%, 그러니까 2.75에서 3%까지 갈 수 있다라는 확률이 가장 높아졌고요. 그 다음 높은 확률이 2.5에서 2.75입니다. 연준이 제시한 2.8보다 높은 수준을 일단 2023년에 2.8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올해 말에 갈 수 있다. 그 이상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되게 큰데 다시금 돌아가서 본다면 물가만 정점을 통과하게 된다면 연준의 점도표보다 이렇게 앞서가 있는 투자자들 불안감들이 좀 진정되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비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도 좀 진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궁극적으로 코스피가 2,600, 2,700에서 등락은 보이겠지만 더 빠지기보단 그리고 더 급등을 하기보단 좀 등락을 보이다가 이런 것들이 조금 확인되는 시점을 전후로 해서는 특히 5월 초부터는 이제 4월 CPI 컨센서스나 전망치가 나올 거거든요. 그게 확인되거나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아마 시장은 위쪽으로 방향성을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주시장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 이유다. 네. 비중을 줄이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될까요, 그게? 저는 오히려 지금은 따라가서 사는 건 되게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올라가는 것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최근 2,720까지 확 올라갔을 때 이럴 때 따라가지 말고 2,660까지 확 떨어졌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분할 매수. 그리고 또 반등을 했다가 오늘 또 쭉 밀리는 그림이 나올 때 좀 분할 매수. 이렇게 모아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2,700선대가 아닌 2,750선대 전후로 해서 이 비중을 늘려가신다면 아마 5월, 6월 달에는 지수 레벨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한 10% 정도의 상승률을 기대할 수 있고 종목별로는 20, 30%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